뉴스 속으로. 최근 북극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사들이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이 농담이 아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서 그린란드 소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대신 카리브해의 자치령 부에르토리코를 이 덴마크에 넘겨주겠다라는 구체적인 협상 계획도 수립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봉호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북극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라는 트럼프 이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이 농담이 아니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자가 국가 안보 그리고 상업 이익 차원에서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위치 그리고 첨단 기술에 필요한 천연 자원을 트럼프 당선자가 노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도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켄 호월이 전 스웨덴 대사를 덴마크 대사로 발탁을 하면서 덴마크 땅인 그린란드를 사들이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 그리고 전 세계 자유를 위해서 미국이 그린란드 소유권 그리고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트럼프 당선자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첫 번째 임기였던 2019년 5년 전에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꾸준히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 대신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대신에 그 대가로 카리브해 북동부 미국의 자치령 섬인 푸에르토리코를 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협상 계획도 수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논의는 물론 성사되지 않았지만 덴마크 그리고 그린란드 두 군데에서 모두 이를 당연히 거부했고요. 그리고 프레데릭슨 덴마크 총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제안에 대해서 너무 터무니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첫 번째 임기 때 불쾌감을 표명하면서 덴마크 코펜하겐을 방문하려 하던 계획을 취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프레데릭슨 총리가 덴마크의 정부 수반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현지 주민 같은 경우에는 여론이 친미로 흐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잘 살게 될 수 있고 괌섬 같은 경우에 미국 영주권 시민권이 현실화된다면은 작은 나라인 덴마크 소속으로 계속 있는 것보다 미국의 자본을 유치하면서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런 여론도 자체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린란드는 어떤 섬입니까? 어떤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트럼프 당선자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까? 네, 지도 맨 북쪽 끝에 있는 굉장히 큰 섬인데요. 인구는 5만 7천 명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원주민들입니다. 네. 면적은 비교를 해드리면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인 알래스카주의 1.2배에 달하고 대한민국의 20배, 남북 통일이 되어도 한반도의 10배에 달하는 아주 큰 섬입니다. 18세기 중반 이후에 1979년까지 덴마크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15년 전에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지만 여전히 국방하고 외교 정책은 덴마크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는 덴마크의 영토로 남아 있는데요. 덴마크 의회에서는 그린란드를 대표하는 의원 2명을 의회 대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날씨가 굉장히 춥긴 하지만은 알래스카 그리고 시베리아처럼 석유는 물론이고 반도체와 전기차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리우 광물을 포함한 천연 자원이 아주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상업적인 이익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린란드를 만약에 미국이 편입할 경우에는 중국의 히토류 수입에서 의존적인 그런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원 부국을 이룰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뿐만 아니라 그 위치가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인 요소, 군사적인 요인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략적인 북부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린란드에 미국은 지금 최북단 기지인 피투피크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곳을 북극 패권 장악을 위한 교두보로 트럼프가 삼으려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 이
땅을 사들인 그런 역사가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 알래스카도 샀었죠. 뭐 여러 군데서 샀었거든요. 꼭 인디언과의 원주민 정복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땅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1,500만 달러를 주고 그 군자금이 필요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설득해서 루이지애나 테러토리를 매입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중부지방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200년 전에 1,500만 달러, 지금 달러 가치로도 3억 7천만 달러에 해당되는데 이 외에도 150년 전에 알래스카를 미국 정부가 720만 달러를 주고 소련,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바가 있는데 지금 물가로도 150년 전에 720만 달러가 현재 1억 5천만 달러인 셈입니다. 그리고 뉴욕시 중심부에 있는 맨하탄 섬도 예전에 인디언들로부터 24달러라는 헐값에 사들인 바가 있는데 지금 미국 영토의 절반가량은 전쟁 대신에 쓸모없다고 판단된 땅을 아주 싸게 구입한 셈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마지막 50번째 주였던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력으로 현지에 있는 원주민과 임금님을 피위시키고 강제로 뺏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그린랜드 논쟁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도 구입하고 싶다고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약 80년 전에 1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소련과의 냉전 초기였던 그런 이유 때문에 덴마크가 거부하면서 성사되지가 않았고 뉴욕타임스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그린랜드를 사고 싶다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내세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가 전통적인 고립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세계 최대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 영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이른바 식민지를 개척하는 팽창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다른 나라 영토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죠.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를 주지사라고 격하하면서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조롱까지 날렸는데 이번에는 그린랜드 차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린랜드 총리는 그린랜드는 영원히 우리 소유이며 앞으로도 매물로 나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그린랜드가 과연 얼마짜리 가치가 있냐 분석 기사를 게재했는데 약 1조 7천억 달러에 해당한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넉 주 후면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탄핵 정국 때문에 현재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응할 방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자가 동맹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관세 부과, 보조금 취소를 위협하는 와중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 때문에 트럼프 당선자에 대응할 정책에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에 수십억 달러 아주 많은 투자를 한 한국의 기업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인데 한국 정부에서 우리를 대변해 줄 사람이 지금은 없다. 그리고 그러면치만은 바이든 행정부에 약속한 투자를 지금 트럼프 때 취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고충을 토로했는데요.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지금 마비된 상태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미국의 무역 적자에 특히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요. 올해 대한민국이 상반기에 기록한 대미 무역 흑자가 287억 달러로 거의 300억 달러 가까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당선자가 이런 한국의 무역 흑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한국의 경제단체 한 임원은 이 한국이 기존에 미국에 투자한 것만으로는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측근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또 뭐라고 보십니까? 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미국에 투자한 액수 전체를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면담을
한미 기업인들이 면담을 할 경우에 한국이 최대 투자국이고 많은 일자리를 미국 안에서 창출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지만 막상 트럼프 당선자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과거의 일이고 바이든 행정부 때 투자한 것이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한국 기업들이 내가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한 이후에 무엇을 더 투자할지 이 점에만 나는 관심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이든 때 투자한 것은 액수가 얼마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배터리 업체 임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미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려면 누구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여한구 전 사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비상계엄 이전에도 사실 서울에서는 경제공황에 가까운 불안이 느껴졌는데 한국의 당국자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일기 트럼프 행정부 그 당시부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당선자가 재취임하면서 더 큰 걱정을 지니게 됐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재까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죽거나 다친 북한 군인이 3,000명 이상이라고 또 밝힌 내용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쿠르스크 지역에서 죽거나 다친 북한 군대 숫자가 이미 3,000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릭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쿠르스크 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앞으로 러시아에 더 많은 병력과 군사 장비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북한의 군사 협력 강화가 지구촌 전체에 심각한 위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경고를 한 이후에 동맹국들이 북한 군대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를 촉구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군의 사상자 이 추정치가 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그 차이가 큽니다. 한국의 합참이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를 통해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숫자를 1,100명, 사상자가 1,100명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북한군이 그리고 지금 교대 그리고 증원 파병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에 미군 당국자 얘기는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사상자가 수백 명 수준이다. 1,000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또 얘기한 바에 따르면 쿠르스크에 배치된 11,000명의 북한군 일부가 이달 12월 달 들어서 실제 본격적으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최소한 사망자는 100명 이상, 부상자는 1,000명 이상이다. 이렇게 파악이 됐다고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3,000명 사상자와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르스크 탈환을 시도하면서 러시아가 북한군을 이용해서 대규모 반격을 가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북한군 양측은 겨울철 내내 연말 연초까지 아주 치열한 교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번 홀리데이 쇼핑 시즌에 소비자들의 지출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또 상당수가 반품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전체적인 이 반품의 규모는 총 8,9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또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용을 종신형으로 감형 조치해준 사형수 37명 가운데 2명은 남가주의 연쇄 살인범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이 홀리데이 쇼핑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이 소비자 지출은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은 뭐 결국 반품 규모도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네요. 네, 구매 상품들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선 반품이 이뤄지겠습니다. 12월 쇼핑이 절정에 이르고 난 후엔 물품 반송이 가장 많은 달로 바로 이어지겠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걸 리터뉴얼이라고 부릅니다. 리터뉴얼이 반품을 뜻하는 리턴과 1월을 뜻하는 제뉴얼이를 합쳐서 1월에 이제 반품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반품이 어느 정도에 이를지 구체적인 뭐 관측된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최근 미 소매협회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올해 반품은 전체 상품 매출의 17%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 연말 쇼핑 시즌에 리턴 규모가 따로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이건 올 한 해 예상되는 전체 반품 정도입니다. 그렇게 반품되는 물건의 총액은 8,9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추산입니다. 이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수치가 되겠는데요. 작년엔 전체 소매 매출의 약 15% 정도가 반품될 걸로 예상이 나왔었고요. 그렇게 반품된 물건 총액은 7,430억 달러로 추산됐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홀리데이 쇼핑 시즌에 이 쇼핑했던 물건들 중에서 반품이 가장 많겠다라는 얘기겠네요. 맞습니다. 미 소매협회는 반품이 뭐 1년 내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헐리데이 시즌에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쇼핑이 절정에 도달하면서 소매협회는 헐리데이 시즌 반품률이 평소보다 평균 17%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품 솔루션 회사 옵토로라고 있는데 이곳의 CEO는 이상적으로는 반품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길 바라지만 문제가 금방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반품이 전체 구매의 17%나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총 8,900억 달러 규모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온 수치는 어떤 걸 배경으로 그런 수치가 나왔나요? 이게 팬데믹 기준부터 시작하는데요. 네. 그 기간과 그 이후에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예. 고객들은 구매하고 또 반품하는 습관에 있어서 점점 더 편안해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쇼핑객들이 처음부터 본래 보관할 생각이 없었던 그런 물건까지도 주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해피 리턴스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 3분의 2 가까이가 브래키팅을 하는데요. 네. 이제 브래키팅이란 건 여러 사이즈나 색깔을 한꺼번에 다 구매하고 나서 그중 맞는 것만 킵하고 나머지는 반품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옵토로의 별도 보고서를 보면 쇼핑객 69% 거의 70% 가까이가 와일드로빙 옷장을 꾸미거나 아니면 다른 특정 이벤트를 위해서 아이템을 구매하고 나서 반품한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아하, 네. 이건 작년 대비 39%나 증가한 수치였고요. 또 옵토로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행동으로 인해서 소비자 46%가 한 달에 여러 차례 그렇게 상품을 반품한다고 답했는데 이것 역시 지난해 대비 29%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이제 파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브닝 드레스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파티 때 깨끗하게 입고 어허. 그걸 그대로 반품을 한다는 얘기는 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보면은 한 번 입고 뭐 네. 도로 갔다 이제 네. 이렇게 리턴한다는 네, 얘기는 네, 네. 많았는데 아하. 저는 이렇게 뭐 여러 사이즈나 색상을 한꺼번에 구비해서 오더를 해놓고 네. 온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색깔들을 리턴을 한다? 리턴하고. 이런 네.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장 가서 직접 여러 개 입어보고 맞는 걸 구입하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그렇게 여러 개를 다 주문을 한다는 거죠. 이건 일종의 범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에? 그렇죠. 이거는 좀 네. 해도 너무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 근데 소비자들은 뭐 그런 면에서 좀 편리는 해줬겠지만은 쇼핑하는 네. 방법 때문에 네네. 이 소매 업체들은 정말 이 보통 그 대가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기존 시스템에 부담 주면서 사실 소매업체는 지금 역방향 물류에 관해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럴 것 합니다. 같아요. 예. 옵토모는 반품 처리에 소매업
소매업체가 평균적으로 품목의 원래 가격의 30%는 지불을 해야 한다. 그만큼 돈이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지만 반품은 이런 소매업체의 최종 수익에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반품 관리 회사 폴렘 리턴스 설립자이자 CEO에 따르면 반품된 상품 같은 경우 다시 선반에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요. 아하. 그렇게 되면 결국 이건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고자 애쓰는 소매업체들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을 개선한다 이게 뭔 말인가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친환경적인 면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제품 다시 포장하고 재입고해서 해외로 재판매하거나 아니면 또 어쩔 때는 해외로 반송되기도 한다는데 예. 그럼 다시 유통된다고 가정해도 탄소 배출량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연방환경보호청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반품된 제품은 바로 매립지로 보내진다 하고요. 2018년 기준 이게 가장 최신 자료인데 2018년 당시 모든 포장재의 54%만 재활용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2023년 반품으로 인해서 84억 파운드의 매립지 폐기물이 발생했다 하고요. 그러니까 소매업체들의 매출 손실 측면뿐만이 아니라 반품을 관리하는 데 따른 환경적 영향 측면에서까지 힘들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기업들도 반품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쪽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해피리턴스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 소매업체 81%가 반품할 수 있는 그 기간 자체를 단축했고요. 반품이나 재입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보다 엄격한 반품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마존과 타겟 포함해서 소매업체의 33% 정도는 일부 제품에 대해선 반품을 하지 않고도 그냥 환불 조치를 해줌으로써 고객이 보관하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죠. 올해 네. 이 스웨터를 하나 온라인으로 오더를 했는데 예. 물건을 받았는데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 한번 오픈을 했던 아하, 네. 옷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조금 찜찜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또 다시 보내야 될 것이냐 사이즈는 너한테 맞긴 하는데 그냥 누군가가 한번 걸쳐봤다는 그 사실이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로 리턴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야 이거 내가 리턴하면 분명히 이거는 또 어딘가가 또 그렇죠. 뭐 다시 판매보다는 분명히 이거 폐기 처분될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 예. 야 이거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마음 그냥 독하게 먹고 에이 입자 한번 빨고 입죠. 한번 머리는. 입자 네, 그냥 네. 그대로 입자 이렇게 이제 네. 결정을 해서 그냥 예. 이제 킵하고 있는데 예. 안 입게 돼요. 아 그래요. 그거 참 묘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반품 한번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걸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또 받았을 때 분명히 그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쁠 것이고 그 저 물건 파는 소매업체한테 얼마나 더 컴플레인을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원래 처음에 오더할 때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오더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맞습니다. 네. 아까 뭐 말대로 무슨 여러 가지 색상을 한꺼번에 오더해서 요것만 내가 입고 요건 다 반품하겠다. 그거 결론적으로 보면 다 폐품 처리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그거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저 별로 이게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만 사잖아요. 그렇죠. 사고 마음에 들면 이제 네. 색깔별로 다 구매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다 그게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참 못됐죠. 그런 분들은 그거 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사형수 40명 중에 3명을 제외한 37명에 대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는 소식을 이미 전해드렸었는데 그 대상에 이거 남가주 출신 연쇄 살인범 2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 남가주 연쇄살인범 2명 사람들을 납치해서 그 가족들한테 돈을 요구한 후에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007년 연방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샌퍼난도밸리의 악명 높은 2 남성이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이렇게 AP통신이 어제 보도했는데요. 구소련 이민자였던 이우리 미켈 그리고 유리우스
카다모바스는 벤츄라 블루버드에서 수족관 가게를 운영하면서 끔찍한 음모를 꾸몄었고요. 이민자 사회를 표적 삼아서 수익성 있는 사업 거래를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나서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납치까지 한 뒤 가족들한테 몸값을 요구하고 결국엔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2001년부터 2002년 사이 남성 4명, 여성 1명 이렇게 5명을 살해했는데 그 피해자는 29살에서 58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들의 시신을 요세미티에서 북쪽으로 5시간 떨어진 저수지에 버렸고요. 그들은 온라인 결제가 추적돼서 2002년 2월에 체포되기 전까지 약 100만 달러의 몸값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악명 높은 이 살인범들의 사형은 2018년에 연방 항소법원에선 유지됐었는데요.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 사형수 3명을 제외한 모든 수감자들의 형을 감형하면서 이들 역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한 사람은 17년이 이미 지난 사람이고 한 사람은 20몇 년이 지난 그런 이제 살인자들인데 네. 앞으로도 또 이제 사형 집행 없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형무소에 이 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아 참. 사형과 종신형 어느 쪽이 더 힘이 들까요? 종신형도 정말 그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입니다. 종신형도. 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운전하고 가다가요, 경찰에게 걸리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아이, 또 뭐야, 그러면서. 자, 그런데 이번 연휴에는요, 플루튼에서는요, 경찰에게 이제 그렇게 잡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플러튼 경찰이 운전자들을 단속하면서 네. 티켓이 아니라 예? 다른 걸 주고 있습니다. 뭘 주나요? 바로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입니다. 오. 네, 플러튼 경찰은 인스타그램에 경찰한테 붙잡혀 티켓 대신 이 커피 기프트 카드를 받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라고 올렸는데요. 예. 한 영상에서 보면 경찰이 운전자를 잡아 세워서 이렇게 다가가 말합니다. 운전자한테 그 테일라이트이 꺼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원래는 티켓을 줄 수도 있는데 예? 티켓이 아니라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제공했습니다. 운전자는 티켓을 받을까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기프트 카드를 받아 들고 기뻤다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했는데요. 네. 플러튼 경찰 그리고 지역사회재단에서 $10짜리 스타벅스 카드 150장을 최근 기부하면서 이런 선물을 제공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도로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동시에 좀 기쁨도 함께 퍼뜨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일거양득이네요. 티켓도 안 받고, 안 받고. 선물권도 받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뭡니까 스탑을 당했던 그 운전사는 그 경찰관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럼요. 네. 아, 이건 누군가가 좀 돈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10짜리 계속 사가지고 좀 이렇게 서플라이를 계속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티켓 대신에 말이죠. 이런 거 그러게 받으면서. 말입니다. 네. 그 얼마나 아주 이 연말연시에 최고의 선물 그를 들 수 있는 그런 카드네. 그렇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피스 문 닫으셨죠? 오늘 오픈을 했습니다만은. 아, 그러세요? 와우. 짧은 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열심히 일하십니다. 저희 때문에 오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뭐 오늘 같은 날도 누가 뭐 클라이언트가 찾아올까요? 크리스마스 전날인데. 그래서 오늘 짧게 하고요. 내일은 어차피 이제 클로즈니까. 아하. 그래서 오늘까지는 잠깐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 네. 전날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 무슨 말씀이요. 괜찮습니다. 자, 이거 캘리포니아에서는 새해부터 AB 1815법이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직원의 헤어스타일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적용 범위를 뭐 또 확대하는 법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머리 스타일을 보호하는 법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이 캘리포니아는 아시다시피 이 인종과 이 피부색을 근거로 차별을 오랫동안 금지해온 주가 되겠습니다. 네. 2019년에는 캘리포니아 의원들이 이 천연 모발을 위해서 존중하고 열린 직장을 만들자 해서
크라운 법이라는 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오. 이 크라운 법은 영어로 Create a Respectful and Open Workplace for Natural Hair라는 법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AB 1815는 이 기존 되어 있던 크라운 법을 좀 더 확대시켰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 크라운 법은 역사적으로 인종과 관련된 헤어스타일을 보호하고 이 관련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되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직원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징계하거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인종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헤어스타일이 다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한 80년도, 90년도에 보게 되면 이 펑크족들이 많았죠. 이 펑크족들의 이 모학 스타일, 이 가운데 칼처럼 세우는 스타일이라든가 맞아요. 아니면은 이 옆에 사이드만 쫙 버즈를 하는 그런 스타일들은 보호 대상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이 보호받는 스타일은 이 역사적으로 인종과 관련된 특성이 있는 헤어스타일이어야만 하고요. 예를 들자면 흑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dreadlocks, 댕기 머리라든지 아니면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문화에 속한 굵게 묶은 머리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회사가 회사의 policy나 핸드북을 통해서 직원의 복장이나 외모를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헤어스타일까지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제가 출장을 가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대한항공을 타고 갔는데 재미난 점은 이 승무원들의 모든 머리 스타일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살짝 물어보니까 일단 긴 머리를 절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뒷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러한 정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서 점수가 깎인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국내선을 타게 되면 이 외국인 승무원들은 긴 머리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난 점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 다인종의 외모를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이미 많이 존중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크라운법은 그 부분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외에 13개 다른 주도 유사한 법을 통과시켰고 앞으로도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대한항공의 여승무원들의 그 머리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일정하게 돼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미국에서도 그거는 합법적입니까? 회사의 정책상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정확한 어떠한 reason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이 아주 모든 인종에게 똑같이 이꼴리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러한 정확한 reason이 있어야만 법의 저촉을 받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새해부터 AB 1815 법이 확대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확대되는 건가요? 네, 인종의 정의와 보호적 헤어스타일에 대한 정의를 수정을 했습니다. 이 수정안을 보게 되면 인종의 정의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이 머리카락의 질감 또는 헤어스타일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인종과 관련된 추가적인 다른 모든 헤어스타일도 이제는 포함이 되겠고요. 예전에는 인종을 인종과 역사적으로 관련된 특성이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법을 보게 되면 이 역사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이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역사적이라는 단어를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큰 변화는 원래 2019년에 제정된 크라운 액트는 직장과 그다음에 공립학교에서만 적용이 되는 그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새로운 AB 1815를 보게 되면 보호적 헤어스타일이나 인종 같은 정의를 민권법에 추가를 해서 사업장에서 대중에게도 동일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켰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이 헤어스타일 차별이 직장에서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손님에게도 이제는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캘리포니아 어허. 민법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까지 머리 스타일과 관련된 그 차별 소송이 정말 있었습니까? 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첫 번째 케이스 중에 하나는 이 이벤트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고용주가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 좀 잘라야 되겠다라고 강요를 했을 때 이런 말은 인종을 근거로 차별을 했다라고 소송을 했고요. 결국은 인종을 근거로 한 race discrimination 소송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한국 기업 역시 미국에서 헤어스타일 차별로 소송을 당했고요. 흑인 머리 드레드락 때문에 해고된 여성이 소송을 제기해서 거의 100만 달러에 가까운 보상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이 회사는 머리에 드레드락을 묶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직원은 그러면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모자를 쓰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회사는 이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게 됩니다. 직원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배심원단은 재판 후에 결론을 감독자와 인사부에게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직원을 부적절하게 보복해서 해고를 시켰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요, 회사 규정에요, 사규에 입사를 할 때 사규를 정해놓고 헤어스타일은 우리 회사는 이런 복장과 헤어스타일을 유지해야 됩니다라는 항목에 사인을 받게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사인을 받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reason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떠한 차별적인 reason이 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모든 인종에게 일권리 적용이 되는 건지 그리고 중립적인 정책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히잡을 쓴다거나 또 뭐 그 인도 사람들의 경우에 터번 머리에 쓰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종교에 관련된 노동법으로 나누어지게 되겠는데요. 예. 당연히 종교에 관련된 것도 프로텍티드 클래스가 되겠고요. 그들의 종교와 그다음에 그들의 프랙티스에 대해서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거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새해부터 준비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이 외모, 그루밍이라고 하죠. 뭐 수염을 깎는다거나 머리를 손질하는 그루밍 정책이 이 새로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핸드북을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헤어스타일 또는 깨끗하고 단정한 머리카락을 요구하는 정책이 특정한 직원이나 손님에게는 차별 대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흑인 직원에게만 머리카락 헤어스타일을 변경하도록 또는 자르도록 요구하는 것, 그리고 직원에게 헤어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고객을 상대로 업무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이 회사가 고객에게 보여주는 어떠한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자 고용을 거부하는 것, 또는 직원이 모자나 이 바이저로 머리카락이나 헤어스타일을 숨기도록 명령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는 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차별적인 영향이 없고 균일하게 적용되는 그루밍 정책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에 직원들이 머리를 깔끔하게 또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이 인종 중립적인 규칙이 당연히 괜찮을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직원의 어떠한 진정한 안전, 세이프티라든가 위생적인 이유로 머리를 고정하거나 단정하게 하는 그러한 규칙은 얼마든지 괜찮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직장의 괴롭힘 방지 교육에서 이 역사적으로나 인종적으로 관련된 이 특성에 대한 농담 또는 놀림이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그런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한국인 직원들만 있을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한국 직원들은 이제 드레드락이나 탱기머리가 흔치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직원들 가운데 위생 뭐 이렇게 머리를 자주 안 감는다던가 뭐 어깨 위로 뭐 좀 비듬 같은 것도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 사업주께서 다가가서 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굉장히 위생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럴 네. 경우에는 당연히 정책상 좀 더 클린하게, 단정하게 요구할 수 있겠고요. 아시겠지만 키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게 되면 헤어넷을 쓰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거는 당연히 어떠한 인종적인 차별이나 헤어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다루거나 어떤 위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헤어넷을 씀으로써 머리카락이 떨어지거나 음식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중립적인 리즌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이러한 헤어 정책이 회사 정책상으로 바람직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가요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카메라에는 잘 안 느껴지는데 제가 좀 지저분해가지고 머리도 자주 안 감고 카메라에는 티가 안 나지만 다른 직원들이 볼 때 쟤는 뭐 이렇게 샤워도 안 하나 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마찬가지로 위생적으로 들리지가 않고요. 그래요? 인사부에 보고를 하거나 네. 불만 호소를 해서 네. 반드시 좀 더 자주 클린을 하시고 샤워를 하도록 네. 그러한 징계 아하.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거부하면은 해고시킬 수도 있나요? 뭐 해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저 주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저 2주에 한 번씩 이 노동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희한한 법도 있구나라는 거를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 미국의 노동법이 그런 것까지 규정을 짓고 그런 것까지 지금 저걸 네. 이게 저 세분화 시켜놨나? 그렇죠.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네. 그게-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점점 더 어. 직원 쪽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에 법이 발효되고 제정되는 글쎄 게 말이야. 사실입니다. 그게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법이 발효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문제도 있고 이제 소송도 있으니까 글쎄, 당연히 거기에 그러니까 대한 하겠죠. 이슈를 어. 어드레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노동법도 상당히 흥미로운 이 저 분야의 한 가지 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성탄과 좋은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노동법 전문 주철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